2003년 7월 15일 오전 10시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놀이공원의 정문이 열리자마자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여름 휴가철 절정의 더위 속에서도 가족들의 발걸음은 들뜨고 빨랐다. 주차장은 이미 절반 이상 차 있었고 매표소 앞에는 긴 줄이 늘어서 있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부모들의 재촉하는 목소리가 뒤섞이며 하루의 시작을 알렸다. 8살 할인이네 가족이 도착한 것은 오전 11시였다. 할인은 분홍색 나비 무늬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손에는 보라색 토끼 인형을 꼭 안고 있었다. 어머니 정미연 씨는 할인의 작은 손을 단단히 잡고 있었고 아버지 박수현 씨는 배낭을 메고 가족의 뒤를 따랐다. 할인의 큰 눈동자에는 기대감이 가득했다. 1년 전 약속했던 놀이공원 나들이가 드디어 실현된 것이었다. 입장과 동시에 할인이 첫 번째로 향한 곳은 회전목마였다. 화려한 조명과 경쾌한 음악이 흘러나오는 놀이기구에 할인은 단숨에 올라탔다. 어머니는 바로 옆에서 사진을 찍어주었고 아버지는 비디오 카메라로 그 순간을 기록했다. 회전목마가 돌기 시작하자 할인의 웃음소리가 다른 아이들의 소리와 섞여 공원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 웃음은 유난히 맑고 순수했다. 다음으로 향한 곳은 범퍼카였다. 아버지와 함께 탄 할인은 작은 손으로 핸들을 꼭 잡고 여기저기 부딪히며 즐거워했다. 다른 차들이 들이받을 때마다 할인은 깔깔거리며 웃었다. 어머니는 울타리 밖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가족 모두에게 완벽한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다. 그 누구도 이 행복한 순간이 악몽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 점심시간이 되자 가족은 중앙 푸드코트로 향했다. 할인은 평소 집에서 먹지 못하는 햄버거와 감자튀김을 주문했다. 특별한 날이니까 괜찮다고 부모님이 허락해 주었기 때문이었다. 할인은 토끼 인형을 의자에 앉혀놓고 감자튀김을 하나씩 가져다주며 혼자서 재미있게 놀았다. 부모님은 그런 할인의 모습을 사랑스럽게 바라보며 함께 식사를 했다. 오후 1시가 되자 가족은 다시 놀이기구 구역으로 이동했다. 할인이 다음으로 타고 싶어 했던 것은 바이킹이었다. 하지만 키 제한 때문에 탈 수 없었다. 실망한 할인을 달래기 위해 부모님은 솜사탕을 사주었다. 할인은 금세 기분이 풀려 다시 환한 미소를 지었다. 이때만 해도 모든 것이 평범하고 행복한 가족 나들이였다. 그 누구도 2시간 후에 일어날 끔찍한 일을 예상할 수 없었다. 오후 2시 정각 놀이공원은 하루 중 가장 붐비는 시간대에 접어들었다. 주말과 휴가철이 겹치면서 평소보다 2배 많은 인파가 몰렸다. 주요 놀이기구마다 긴 줄이 늘어서 있었고 통로는 사람들로 가득했다. 이런 혼잡함 속에서 아이를 잃어버리는 일은 종종 발생했지만 대부분은 몇 분 내에 해결되곤 했다. 하지만 이날은 달랐다. 할인이네 가족은 미니 롤러코스터를 타기 위해 줄을 서고 있었다. 30분 정도 기다려야 하는 긴 줄이었지만 할인은 지루해하지 않았다. 앞뒤 사람들을 구경하고 토끼 인형과 놀면서 시간을 보냈다. 어머니는 더위 때문에 부채질을 하고 있었고 아버지는 주변을 둘러보며 다음에 탈 놀이기구를 생각하고 있었다. 2시 17분 줄이 조금씩 앞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할인은 신이 나서 앞으로 뛰어가려고 했다. 그때 어머니가 잠깐 가방에서 물병을 꺼내려고 할인의 손을 놓았다. 단 3초간의 순간이었다. 하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8살 할인은 사람들 사이로 사라져버렸다. 어머니가 고개를 들었을 때 할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처음에는 앞으로 가서 놀이기구를 구경하고 있는 줄 알았다. 하지만 아무리 둘러봐도 분홍색 원피스를 입은 할인은 없었다.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아버지를 급히 불러 주변을 샅샅이 찾기 시작했다. 화장실, 매점, 근처 놀이기구까지 모두 확인했지만 할인은 없었다. 2시 25분 부모님은 놀이공원 직원에게 신고했다. 직원들은 즉시 비상 프로토콜을 가동했다. 모든 출입구에 할인의 인상착의가 전달되었고 보안 요원들이 공원 전체를 수색하기 시작했다. 방송으로도 할인을 찾는다는 안내가 나왔다. 8살 여자아이, 분홍색 원피스, 보라색 토끼 인형을 가지고 있다는 설명이 반복되었다. 2시 30분 경찰에 정식 신고가 접수되었다. 아직 30분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놀이공원에서 아이가 사라지는 것은 심각한 문제였다. 경찰관 2명이 즉시 현장에 출동했다. 할인의 부모는 마지막으로 본 위치와 시간, 입고 있던 옷차림을 상세히 설명했다. 목소리가 떨렸고 어머니의 눈에는 이미 눈물이 고여 있었다.
공원 내 수색은 더욱 체계적으로 이뤄졌다. 직원들은 구역을 나누어 빠짐없이 찾기 시작했다. 화장실, 매점, 놀이기구 대기줄, 심지어 직원 전용 구역까지 모두 확인했다. 하지만 1시간이 지나도 할인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다. 8살 여자아이가 이렇게 완전히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오후 3시 30분 특별수사팀이 구성되었다. 단순한 미아 사건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었다. CCTV 분석팀, 현장 수색팀, 증인 조사팀으로 나누어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었다. 할인의 사진이 모든 경찰관들에게 배포되었고 인근 지역까지 수색 범위가 확대되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상황은 더욱 절망적이 되어갔다. 할인은 마치 공기 중으로 사라진 것처럼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고 사라져버렸다. 오후 4시 놀이공원 전체가 비상사태에 돌입했다. 할인이 실종된 지 벌써 1시간 40분이 흘렀지만 아무런 단서도 찾지 못한 상황이었다. 공원 측은 모든 놀이기구 운행을 일시 중단하고 전 직원을 수색에 투입했다. 방문객들도 자발적으로 수색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아이를 가진 부모들은 남의 일 같지 않았고 혹시라도 자신이 할인을 봤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기억을 되짚어봤다. 경찰은 즉시 CCTV 분석에 착수했다. 놀이공원 내부에는 총 147대의 감시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다. 각 구역별로 설치된 카메라들의 영상을 시간순으로 추적하기 시작했다. 오후 2시 15분경 미니 롤러코스터 근처에서 할인이 어머니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이 마지막으로 포착되었다. 그 이후의 영상에서는 할인의 모습을 찾을 수 없었다. 더욱 기묘한 것은 할인이 사라진 바로 그 순간의 영상이었다. 2시 17분 20초 할인이 어머니 곁을 떠나는 장면까지는 명확히 보였다. 하지만 그 다음 순간부터는 마치 땅속으로 사라진 것처럼 어떤 카메라에도 잡히지 않았다. 기술팀은 모든 각도에서 영상을 분석했지만 할인의 이동 경로를 추적할 수 없었다. 8살 아이가 이렇게 완벽하게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오후 5시 30분 수색 범위가 공원 외부로 확대되었다. 혹시 할인이 공원을 벗어났을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었다. 인근 상가, 주차장, 버스 정류장까지 모든 곳을 뒤졌다. 경찰견까지 투입되어 할인의 냄새를 추적하기 시작했다. 할인이 입고 있던 옷과 같은 재질의 천을 경찰견에게 맡겨 추적했지만 공원 입구 근처에서 냄새가 끊어져 버렸다. 시간이 갈수록 분위기는 더 무거워졌다. 단순한 미아 사건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었다. 경험 많은 경찰관들도 이런 케이스는 처음이었다. 보통 미아가 된 아이들은 울면서 어른들을 찾거나 놀이기구에 정신이 팔려 부모를 놓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할인은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고 완전히 사라져버렸다. 오후 6시 언론이 현장에 도착하기 시작했다. 놀이공원에서 아이가 사라졌다는 소식이 빠르게 퍼진 것이었다. 기자들은 할인의 부모를 인터뷰하려 했지만 경찰이 수사에 방해가 된다며 제지했다. 대신 공원 측 대변인이 간단한 브리핑을 했다. 현재 전력을 다해 수색 중이며 곧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의 표정에는 불안감이 역력했다. 밤 8시가 되자 수색은 더욱 절박해졌다. 어둠이 내리면서 시야가 제한되었고 만약 할인이 공원 밖 어딘가에 있다면 위험할 수 있었다. 7월의 무더운 날씨지만 밤이 되면 기온이 떨어질 수 있었고 8살 아이가 혼자 밤을 지내기에는 너무 위험했다. 자원봉사자들이 손전등을 들고 공원 주변 숲을까지 뒤지기 시작했다. 밤 10시 첫 번째 중요한 발견이 있었다. 공원 동쪽 화장실 근처에서 할인이 가지고 있던 보라색 토끼 인형이 발견된 것이었다. 인형은 쓰레기통 옆에 떨어져 있었는데 특별한 손상은 없어 보였다. 하지만 이것이 할인이 이곳을 지나갔다는 확실한 증거였다. 경찰은 즉시 그 주변을 중심으로 수색을 집중했다. 그러나 밤늦게까지 이어진 수색에도 불구하고 할인의 흔적은 더 이상 찾을 수 없었다. 첫날 밤은 그렇게 절망 속에서 지나갔다. 7월 16일 새벽 5시 수색대는 다시 현장에 집결했다. 밤사이 온도가 많이 떨어졌고 할인이 어디 있든 추위에 떨었을 것이라는 생각에 모든 이들의 마음이 무거웠다. 경찰은 밤새 CCTV 영상 분석을 계속했고 토끼 인형이 발견된 동쪽 화장실 구역을 중심으로 재수색을 시작했다. 과학수사팀도 투입되어 미세한 증거라도 놓치지 않으려 했다. 오전 7시 30분 두 번째 중요한 발견이 있었다.
할인이 들고 있던 작은 가방이 여자 화장실 세 번째 칸에서 발견된 것이었다. 가방 안에는 할인이 평소 가지고 다니던 작은 수첩과 색연필, 그리고 사탕 몇 개가 들어 있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다. 수첩의 몇 페이지가 깨끗하게 찢어져 나가 있었던 것이다. 수첩을 자세히 분석한 결과 더욱 의문스러운 사실이 드러났다. 찢어진 페이지들은 할인이 최근에 쓴 일기 부분이었다. 남은 페이지들을 통해 추정해보니 할인은 놀이공원에 오기 며칠 전부터 매일 일기를 썼던 것 같았다. 하지만 정작 중요할 수 있는 최근 일주일간의 일기가 모두 사라져 있었다. 과연 누가 왜 8살 아이의 일기를 찢어간 것일까? 오전 9시 과학수사팀이 화장실 전체를 정밀 조사했다. 지문 채취와 DNA 샘플 수집이 이뤄졌다.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공공 화장실이다 보니 너무 많은 흔적들이 뒤섞여 있었다. 그 중에서 할인과 관련된 것만을 분리해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다. 다만 한 가지 이상한 점은 세 번째 칸의 변기 시트에서 성인 남성의 신발 자국이 발견된 것이었다. 경찰은 이 발견을 바탕으로 수사 방향을 전환했다. 단순한 미아 사건이 아니라 외부인의 개입이 있었을 가능성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한 것이었다. CCTV 영상을 다시 분석하면서 할인 실종 전후로 수상한 행동을 보인 성인 남성들을 찾아보았다. 또한 공원 내 모든 직원들의 알리바이도 확인하기 시작했다. 오전 11시경 목격자 증언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한 방문객이 어제 오후 2시 20분경 동쪽 화장실 근처에서 어린 여자아이와 중년 남성이 함께 있는 것을 봤다고 신고했다. 그 남성은 아이의 손을 잡고 화장실 쪽으로 가고 있었는데 아이가 울고 있는 것 같았다고 했다. 하지만 당시에는 아버지와 딸이라고 생각해서 특별히 신경 쓰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이 증언을 바탕으로 경찰은 해당 시간대의 CCTV를 재분석했다. 오후 2시 21분경 동쪽 화장실 입구에서 중년 남성이 작은 아이와 함께 있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하지만 화질이 좋지 않아 남성의 얼굴을 명확히 식별할 수는 없었다. 키는 약 170cm 정도였고 검은색 모자를 쓰고 있었다. 아이는 분홍색 옷을 입고 있어 할인일 가능성이 높아 보였다. 오후 1시 놀이공원 측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할인의 실종이 단순한 미아 사건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어제 오후 2시 20분경 동쪽 화장실 근처에서 중년 남성과 함께 있던 어린 여자아이를 목격한 사람이 있다면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공원 내 모든 CCTV 영상과 방문객들이 찍은 사진이나 동영상도 수사에 도움이 될 수 있으니 제보해달라고 요청했다. 오후 3시 할인의 부모는 다급한 심정으로 TV 인터뷰에 응했다.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할인이 무사히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소했다. 아버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혹시 할인을 데려간 사람이 있다면 아이에게 해를 끼치지 말고 안전한 곳에 돌려보내달라고 애원했다. 그들의 절박한 호소는 전국에 방송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하지만 할인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다. 시간만 무정하게 흘러갔을 뿐이었다. 7월 16일 저녁 6시 할인 실종 사건이 전국 뉴스 메인으로 보도되었다. 놀이공원에서 8살 여자아이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소식은 전국 부모들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TV 화면에는 할인의 사진과 함께 마지막으로 입고 있던 분홍색 원피스 모습이 반복해서 나왔다. 시청자들은 혹시라도 할인을 본 적이 있는지 기억을 되짚어보기 시작했다. 방송 직후부터 경찰서에는 제보 전화가 빗발치기 시작했다. 하지만 대부분은 확인되지 않는 추측성 제보들이었다. 어떤 이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할인을 봤다고 했고 또 어떤 이는 기차역에서 울고 있는 아이를 봤다고 신고했다. 심지어 다른 도시의 마트에서 할인과 닮은 아이를 봤다는 제보도 있었다. 경찰은 모든 제보를 조사했지만 확실한 것은 하나도 없었다. 더욱 불안감을 증폭시킨 것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퍼지기 시작한 소문들이었다. 누군가 놀이공원에서 낯선 남성이 여러 명의 아이들을 계속 지켜보고 있었다는 글을 올렸다. 또 다른 사람은 최근 그 지역에서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수상한 접근이 여러 차례 있었다고 주장했다.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정보들이었지만 불안에 떨고 있는 부모들에게는 모든 것이 의심스러워 보였다. 7월 17일 새벽 2시 47분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다. 할인이 실종된 놀이공원에서 차로 20분 거리에 있는 대형마트에서 또 다른 실종 신고가 들어온 것이었다.
9살 남자아이 민준이가 어머니와 장보기를 하던 중 갑자기 사라진 것이었다. 마트 측은 즉시 출입구를 통제하고 내부 수색을 시작했지만 민준이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다. 이 두 번째 실종 사건으로 인해 경찰은 연쇄 범죄 가능성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 두 사건 모두 공통점이 있었다. 붐비는 장소에서 부모가 잠깐 한눈을 판 사이에 아이가 사라졌고 CCTV에서도 명확한 흔적을 찾기 어려웠다. 그리고 두 장소 모두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곳이어서 수상한 인물을 특정하기가 힘들었다. 오전 6시 특별수사본부가 확대 편성되었다. 기존 할인 사건 수사팀에 추가로 10명의 수사관이 투입되었고 프로파일러와 아동범죄 전문가도 합류했다. 수사본부장은 긴급 브리핑에서 두 사건이 연관성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시민들에게 아이들을 혼자 두지 말고 수상한 인물을 발견하면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민준이의 어머니는 TV 인터뷰에서 절규에 가까운 호소를 했다. 장보기를 마치고 계산대에서 잠깐 지갑을 찾는 사이에 민준이가 사라졌다고 했다. 평소 혼자 돌아다니지 않는 아이였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눈물을 흘렸다. 할인이의 부모와 같은 절망적인 상황에 놓인 것이었다. 오후 3시 마트의 CCTV 분석 결과가 나왔다. 민준이가 마지막으로 포착된 것은 왕구 코너였다. 오후 2시 42분경 민준이가 장난감을 구경하는 모습이 마지막이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같은 시간대에 할인 사건에서 목격되었던 것과 비슷한 체형의 중년 남성이 왕구 코너 근처에서 서성이고 있었다는 것이었다. 역시 검은색 모자를 쓰고 있었고 얼굴은 명확히 보이지 않았다. 저녁 8시 경찰은 두 사건의 연관성을 공식 확인했다. 같은 범인에 의한 연쇄 범죄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현재 용의자의 인상착의를 바탕으로 수배령을 내렸다. 키 170cm 내외의 중년 남성, 검은색 모자 착용, 아이들이 많은 장소를 배회하는 특징이 있다고 알렸다. 하지만 얼굴이 명확하지 않아 검거에는 한계가 있었다. 밤 11시 세 번째 제보가 들어왔다. 한 시민이 놀이공원 근처 지하차도에서 아이 울음소리를 들었다고 신고한 것이었다. 경찰은 즉시 현장으로 향했지만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다. 다만 바닥에 아이가 흘린 것으로 보이는 사탕 포장지 몇 개가 떨어져 있었다. 그것이 할인이나 민준이와 관련이 있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지만 수사팀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를 계속했다. 시간은 계속 흘러갔고 두 아이의 행방은 여전히 미궁속이었다. 7월 18일 오전 5시 30분 수색대는 놀이공원 주변 반경 5km 지역을 대상으로 전면 수색을 시작했다. 경찰, 소방서, 자원봉사자까지 총 200여 명이 투입된 대규모 작전이었다. 산, 강, 폐건물, 지하시설까지 아이들이 숨겨져 있을 수 있는 모든 장소를 빠짐없이 뒤졌다. 경찰견 5마리도 함께 투입되어 냄새 추적을 시작했다. 오전 9시 15분 첫 번째 중요한 발견이 있었다. 놀이공원에서 동쪽으로 2km 떨어진 작은 하천에서 할인이 신고 있던 분홍색 운동화 한 짝이 발견된 것이었다. 신발은 하천 가장자리 갈대숲 사이에 걸려 있었고 물에 젖어 있었지만 손상은 거의 없었다. 할인의 부모가 확인한 결과 분명히 할인의 신발이 맞다고 했다. 과학수사팀이 즉시 현장에 투입되어 정밀 조사를 실시했다. 신발 주변 토양을 채취하고 혹시 남아있을 수 있는 지문이나 DNA를 찾기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신발이 물에 젖어 있던 탓에 유의미한 증거를 찾기는 어려웠다. 다만 신발끈이 깨끗하게 잘려 있었다는 점이 수상했다. 일반적으로 신발끈이 자연스럽게 끊어지거나 풀어지는 것과는 다른 양상이었다. 오전 11시 하천 주변을 더 자세히 수색한 결과 또 다른 발견이 있었다. 할인이 가지고 놀던 작은 장난감 자동차가 신발이 발견된 곳에서 50m 떨어진 곳에서 나온 것이었다. 이 장난감은 할인이 놀이공원에 가져갔던 것 중 하나였다. 부모님도 확실히 기억하고 있는 물건이었다. 장난감 역시 물에 젖어 있었지만 특별한 손상은 없어 보였다. 이 발견으로 인해 수사의 초점이 하천 일대로 모아졌다. 혹시 할인과 민준이가 이 근처 어딘가에 있을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었다. 수중 수색팀도 투입되어 하천 바닥까지 뒤지기 시작했다. 또한 하천을 따라 상류와 하류 방향으로 수색 범위를 확대했다. 인근의 모든 건물과 창고 폐가까지 샅샅이 뒤졌다. 오후 2시 30분 결정적인 단서가 발견되었다.
하천에서 북쪽으로 500m 떨어진 폐공장 건물 뒤편에서 수상한 흔적들이 나온 것이었다. 건물 뒤편에는 최근에 파인 것으로 보이는 구덩이가 있었고 그 주변에는 아이들 것으로 보이는 작은 옷가지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다. 그 중 하나는 할인이 입고 있던 분홍색 원피스와 같은 재질과 색깔이었다. 폐공장 내부 수색도 동시에 이뤄졌다. 건물은 5년 전에 문을 닫은 소규모 제조업체 공장이었고 현재는 아무도 관리하지 않는 상태였다. 1층과 2층, 지하까지 모든 공간을 뒤졌지만 아이들은 발견되지 않았다. 하지만 지하 창고에서 최근에 누군가 머물렀던 흔적이 발견되었다. 담요와 물병 그리고 과자 부스러기들이 있었다. 오후 4시 과학수사팀의 정밀 분석 결과가 나왔다. 폐공장 지하에서 발견된 물병에서 아이들의 지문이 검출되었다. DNA 분석을 통해 확인한 결과 그중 일부는 할인의 것으로 밝혀졌다. 이것은 할인이 분명히 이곳에 있었다는 확실한 증거였다. 하지만 현재는 아무도 없는 상황이었다. 범인이 아이들을 다른 곳으로 옮겼을 가능성이 높았다. 오후 6시 폐공장 주변 CCTV를 조사한 결과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어제 새벽 3시경, 즉 민준이가 실종된 직후에 폐공장 근처로 향하는 승용차가 포착된 것이었다. 차량 번호는 명확하지 않았지만 검은색 세단으로 보였다. 그리고 오늘 새벽 1시경에는 같은 차량이 반대 방향으로 빠져나가는 모습도 확인되었다. 저녁 7시 경찰은 긴급 수배령을 발령했다. 검은색 세단을 운전하는 중년 남성에 대한 전국 단위 수배였다. 또한 폐공장을 중심으로 반경 10km 내의 모든 건물을 수색하기로 결정했다. 범인이 아이들을 또 다른 장소로 옮겼을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이었다. 시간이 갈수록 아이들의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밤 9시 마침내 결정적인 제보가 들어왔다. 한 시민이 폐공장에서 북쪽으로 3km 떨어진 산속 펜션에서 검은색 세단을 봤다고 신고한 것이었다. 그 펜션은 몇 년 전부터 운영을 중단한 상태였고 평소에는 아무도 가지 않는 곳이었다. 경찰은 즉시 특수부대를 동원한 포위 작전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마침내 범인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는 절체절명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7월 18일 밤 10시 30분 특수부대와 수사팀이 산속 펜션을 향해 출발했다. 작전명은 골든타임이었다. 할인이 실종된 지 벌써 68시간이 흘렀고 일반적으로 아동 실종 사건에서 72시간이 생존의 골든타임으로 여겨졌기 때문이었다. 이제 남은 시간은 단 4시간. 이번이 아이들을 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절박함이 모든 수사관들의 가슴을 짓눌렀다. 펜션까지의 거리는 약 15km였다. 산길이어서 차량으로 접근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특수부대원들은 펜션에서 1km 떨어진 지점에서 하차하여 도보로 접근하기로 했다. 작전은 완벽했다. 펜션을 사방에서 포위하여 범인이 도주할 수 없도록 차단하고 동시에 아이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구출 작전을 펼치기로 했다. 밤 11시 15분 수사팀이 펜션 인근에 도착했다. 멀리서 바라본 펜션에는 희미한 불빛이 보였다. 분명히 누군가 있다는 증거였다. 적외선 카메라로 확인한 결과 건물 내부에서 최소 3명의 열감지가 포착되었다. 성인 1명과 아이 2명으로 추정되었다. 드디어 할인과 민준이를 찾은 것일까? 모든 이들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밤 11시 45분 포위망이 완성되었다. 펜션을 중심으로 4개 팀이 각 방향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스나이퍼 팀도 제자리를 잡았고 협상 전문가도 준비를 마쳤다. 혹시 범인이 아이들을 인질로 삼을 경우를 대비한 것이었다. 작전 지휘관은 마지막으로 무전을 통해 모든 팀에게 신중함을 당부했다. 아이들의 생명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자정정각 드디어 진입 작전이 시작되었다. 1팀이 정면에서 2팀이 후면에서 동시에 진입했다. 특수부대원들은 야간 투시경을 착용하고 조용히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펜션 내부는 어둠에 잠겨 있었지만 한 방에서는 분명히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그곳에서 아이들의 작은 움직임 소리도 들렸다. 12시 2분 특수부대원들이 그 방의 문을 열었다. 하지만 그 순간 모든 이들이 경악했다. 방 안에는 아이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할인과 민준이가 아니었다. 인근 마을에 사는 형제였고 부모가 일찍 돌아가서 할머니와 함께 펜션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있었던 것이었다.
할머니는 갑작스럽게 들이닥친 특수부대원들을 보고 기절할 뻔했다. 완벽한 포위망, 치밀한 작전, 그리고 절박한 기대감까지. 하지만 정작 찾고 있던 아이들은 그곳에 없었다. 수사팀은 즉시 펜션 주변을 재수색했지만 검은색 세단의 흔적도 찾을 수 없었다. 제보자가 잘못 본 것이었거나 아니면 범인이 이미 다른 곳으로 이동한 후였다. 새벽 1시 또 다른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다. 폐공장 인근 CCTV를 재분석한 결과 경찰이 폐공장을 수색하기 시작한 오후 2시 30분보다 불과 30분 전인 오후 2시에 검은색 세단이 그곳을 떠나는 모습이 포착된 것이었다. 즉, 범인은 경찰의 수색 작전을 예상하고 미리 아이들을 다른 곳으로 옮긴 것이었다. 단 30분의 차이로 모든 것을 놓쳐버린 것이었다. 새벽 2시 30분 수사본부는 긴급회의를 열었다. 현재까지의 모든 단서를 종합해본 결과 범인은 매우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있었다. 경찰의 수사 패턴까지 파악하고 있는 것 같았다. 혹시 내부의 정보를 흘리는 사람이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까지 들기 시작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새벽 3시 골든타임 72시간이 지났다. 통계상으로 아동 실종 사건에서 72시간이 지나면 생존 가능성이 급격히 떨어진다고 알려져 있었다. 하지만 수사팀은 포기할 수 없었다. 새로운 제보가 들어올 때마다 현장으로 달려갔고 아무리 작은 단서라도 놓치지 않으려 노력했다. 그러나 시간은 무정하게 흘러갔고 아이들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다. 완벽했던 작전은 그렇게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2025년 7월 15일 할인이 실종된 지 정확히 22년이 되는 날이었다. 그 놀이공원은 여전히 운영되고 있었지만 예전 같은 활기는 없었다. 특히 할인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미니 롤러코스터 근처는 많은 사람들이 기피하는 장소가 되어 있었다. 사람들은 무의식 중에 그곳을 피해 다녔고 아이를 동반한 부모들은 더욱 그랬다. 놀이공원 입구에는 작은 추모비가 세워져 있었다. 할인과 민준이를 기리는 비석이었다. 매년 7월 15일이면 두 아이의 가족들이 이곳에 모여 추모 행사를 가졌다. 올해도 마찬가지였다. 할인의 어머니는 이제 50대가 되었고 머리에는 흰머리가 섞여 있었다. 22년이라는 세월이 그녀를 많이 늙게 만들었다. 할인의 아버지는 3년 전에 세상을 떠났다. 딸을 찾지 못한 죄책감과 스트레스가 그를 병들게 했던 것이었다. 마지막까지도 그는 할인이 돌아올 것이라고 믿었다. 병상에서도 할인이 돌아오면 함께 놀이공원에 가자고 중얼거렸다고 했다. 그의 죽음은 이미 깨진 가족을 더욱 산산조각으로 만들었다. 민준이의 가족도 마찬가지였다. 민준이의 부모는 이혼했고 어머니는 다른 도시로 이사를 갔다. 매년 이날만큼은 이곳에 돌아와 아들을 그리워했다. 그녀 역시 세월의 무게를 견디기 힘들어 보였다. 두 가족 모두 그날의 악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수사는 공식적으로는 여전히 진행 중이었다. 미제 사건으로 분류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대부분의 수사관들이 다른 사건으로 이동한 상태였다. 가끔씩 새로운 제보가 들어오면 형식적으로 조사를 하지만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온 적은 없었다. 22년 동안 수많은 제보가 있었지만 모두 허위이거나 확인되지 않는 것들이었다. 그동안 기술은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DNA 분석 기법이 향상되었고 CCTV 화질도 월등히 좋아졌다. 안면인식 시스템도 도입되었고 휴대폰 위치 추적도 가능해졌다. 만약 같은 사건이 지금 일어났다면 훨씬 쉽게 해결될 수 있었을 것이었다. 하지만 2003년의 그 사건은 여전히 미궁 속에 남아 있었다. 인터넷에서는 여전히 이 사건에 대한 추측들이 오고 갔다. 누군가는 아이들이 해외로 팔려갔을 것이라고 했고 또 누군가는 조직적 범죄의 희생양이 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심지어 아이들이 살아서 다른 신분으로 살고 있을 것이라는 희망적인 추측도 있었다. 하지만 모든 것은 추측일 뿐이었다. 22년 전 그날 밤 산속 펜션에서의 작전 실패는 수사관들에게 평생의 트라우마로 남았다. 당시 작전을 지휘했던 경찰관은 몇 년 후 명예퇴직을 했다. 그는 인터뷰에서 만약 30분만 빨랐다면, 만약 정보가 정확했다면이라는 말을 반복했다. 그 30분의 차이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는 생각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할인과 민준이는 현재 30세가 되었을 나이였다. 만약 살아있다면 이미 성인이 되어 자신만의 삶을 살고 있을 것이었다.
혹시 어딘가에서 자신의 과거를 기억하지 못한 채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가족들은 그런 희망을 완전히 버리지 못하고 있었다. 그날 할인이 마지막으로 서 있던 미니 롤러코스터 앞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줄을 서고 있었다. 하지만 예전처럼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크게 울려 퍼지지는 않았다. 부모들은 아이의 손을 더 꼭 잡고 있었고 잠시라도 눈을 떼지 않으려 했다. 22년 전에 그 사건이 아직도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공포로 남아 있었기 때문이었다. 해가 질 무렵 추모 행사를 마친 가족들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다. 할인의 어머니는 마지막으로 추모비를 어루만지며 중얼거렸다. 할인아, 어디 있니? 엄마는 아직도 너를 기다리고 있단다. 그녀의 목소리는 22년 전과 똑같이 절망적이었다. 그리고 그 절망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았다. 할인과 민준이의 실종은 그렇게 영원한 미스터리로 남아 사람들의 기억 속에 지울 수 없는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다.